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라고 표현을 했지만 국민주권 정부라는 별칭을 쓰기도 합니다. 12.3 내란부터 6.3 대선까지의 과정을 주도한 게 다름 아닌 주권자 국민이었기 때문인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바로 이 국민 주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상진 서강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 대선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장윤미 변호사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심장하게 12월 3일 계엄이 있은 때로부터 정확하게 딱 6개월 때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특정 후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회복 기로에 있구나. 하지만 아직 마침표가 찍혔다는 느낌보다는 쉼표인 것 같은 감정으로 저한테는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산적해 있기도 하고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또 오늘의 주제인 주권과도 관련해서 상당히 뭐 헌재에서도 판시했지만 이건 국가 폭력을 환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그런 측면이 정말 21세기 모든 국민들이 목도할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한시름 놓으면서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좀 감정이 들었습니다. 임장은 어떠셨어요? 네, 쓰리아웃 체인지였다고 봅니다. 대선.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차례 국민 주권 행사를 통한 경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보궐선거 결과도 분명히 집권 여당과 대통령은 엄중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총선 결과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대해 이 대선을 통해서 국민이 심판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쓰리아웃으로 체인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국민은 엄중히 경고했는데 부정선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저희가 그래서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인데 조경태 의원이 그 말씀을 딱 맞던데 아니 왜 본인이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왜 근데 부부가 같이 가서 투표하냐고.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사전선거 안 하고 본투표. 아 그래서 그러나? 근데 또 그러면 이제 뭐 개표 과정에는 뭔가 부정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여러 번 접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씨가 보니까 여러 번 접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건 못 봤네. 네. 저 눈썰미. 왜냐면 네. 여러 번 접어야 그 접히지 않는 그 특수종이 썰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 얘기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번 홍상기요. 접어야 된다고 그 유튜버가 누가 주장했는데 정확히 따르시더라고. 어우, 저 눈썰미.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비슷비슷한 말씀 반복하는 것보다 그냥 세 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고요. 음.
마지막으로 근데 쉽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이. 딱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죠. 네. 쉽지는 않겠다라는 데서 뭔가 좀 약간 또 근데 또 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오늘의 주제는 국민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 이게 확정이 된 정부의 공식 명칭은 아니고 다만 이제 강유정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별칭으로는 쓸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별칭으로라도 국민 주권 정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주권자 국민들이 나섰기 때문이라고 이게 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맥락의 정부가 탄생을 한 거고 취임사에서도 나왔지만 이 무혈혁명으로 우리가 국민 주권을 스스로 되찾았다. 뭐 정치권의 역할이 없었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주인공은 국민이었다. 시민들이었다. 민주주의가 훼손됐을 때 계엄이란 거 특히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은 그냥 교과서에서만 봤고 저도 대단히 어렸을 때 이제 5.18 이런 것이 제가 직접 체험했다라고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체험자들이 된 거예요. 경험자들이 됐고 민주주의라는 게 시민들이 지켜내지 않으면 이렇게 허약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총으로 칼로 이것을 완전히 이제 체득을 했기 때문에 거리로 나오고 정말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 주권을 언급하지 않을 도리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이란 말을 힘주어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국민주권이 그만큼 훼손돼 있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면 국민주권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훼손돼 있었고. 네. 여기서 그럼 이제 뜬금없는 질문 한번 들어가 보죠. 주권이 뭐예요? 주권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안 되고 뭔가 아니죠. 네. 저는 이럴 때는 역시 한국어 사전을 펼쳐보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 사전을 펼쳐보고 왔고요. 네. 이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음.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지닌다. 그렇죠. 라는 것을 뜻한다고 하고요. 결국은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주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이제 그 권력이 되는 거잖아요. 영토 주권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어떤 최고의 결정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관용적으로 소비자 주권, 시청자 주권, 네. 사실 이런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이 개념의 오용입니까, 남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용적 표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좀 약간 과용되는 왜냐하면 주권을 저희도 이제 헌법 교과서에서 하면은 최고 권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최고 권력. 네, 완전 최고 권력.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이고 코어가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감히 침범받지 않는 권력인데 이제 소비자 주권 이게 맥락상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그만큼 이제 소비자로서도 내 권한, 권리, 뭐 고객의 주권,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시청자 주권,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내 어떤 의사를 좀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표현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조건, 뭐 시청자 조건까지 꼭 쓸 필요가 있느냐? 네. 임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요즘에는 뭐 단어 사이의 경계 자체가 굉장히 허물어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쓰이는 용어를 보면은 굉장히 사안은 미약하지만 약간 거대한 단어를 갖다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유머 코드로 작용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주권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근데 저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봐요. 소비자 주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부연 설명은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가 왕이야. 네. 그 얘기잖아요. 시청자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시청자가 왕이야. 네. 근데 왜 니네 이렇게 해? 네. 이렇게 이걸 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봉건적 어떤 표현이 등장을 하지만 맥락은 거기서 지금 나오는 거잖아. 네. 왜 내 의사에 반해서 네. 물론 여기는 진상손님도 꽤 있습니다만 그런 거 빼고 왜 최고의 결정까지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의사에 반해서 니네가 그렇게 하는데 네. 이걸 이걸 강조할 때 보통 이제 소비자 조건, 시청자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이 개인 주권, 그 개인주의가 조금 더 확산되면서 주권이란 말도 좀 같이
확산돼서 많이 쓰인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래요? 있습니다. 네, 개인으로서 나의 주된 권리, 주인된 권리 이런 의미로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도록 그렇죠. 보통 어떤 그 친목 단체도 무슨 단체를 보면은 최고의 어떤 그 결정 단위는 사실은 총회잖아요. 네, 그렇죠. 회원 총회. 예. 근데 회원 총회가 계속 뭔가 수시로 뭔가 일상적으로 열릴 수 없기 때문에 회원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부한테 이제 위임을 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서 일상적으로 그 집행부가 이제 어떤 그 뭔가를 결정을 해서 그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거기서 뭔가 비상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제 회원 총회가 열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총의를 모으는 이런 주권의 행사 방식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소비자 주권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조금 부연을 하자면 이것도 역시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두 가지 뜻풀이가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는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 그런 의미예요. 예. 권력이 아니라 이제 예, 권리. 권리라고 하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이나 아니면 시청자 주권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사회 조그만 사회 영역에서 소비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중요한 권리를 지칭한다 이렇게 뜻풀이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권도 맥락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원래 주권이라는 게 이제 국민한테 귀속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는 막 종교 전쟁 이런 거 하고 근대화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국왕한테 귀속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주권. 예, 그 근대화하면서 왕자일 때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에서도 뭐 프랑스에서도 시민혁명 이런 부분을 갖추면서 아 이게 평등하게 이른바 이제 시민들한테 귀속하는 거구나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을 한 거고 한국에서는 제가 좀 한 칼럼에서 읽은 건데 1884년에 한성신문에 이제 서양에 이런 이론이 있다 뭐 이런 걸 좀 소개하면서 서양 각계에서는 모든 권력이 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이 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다고 해서 아 비교적 우리가 정말 주권이란 걸 한 건 정말 19세기 넘어와서였구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왕정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뭔가 모든 권력은 임금님한테 있다는 네. 이런 시대였던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주권의 행사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표 말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아요. 없죠. 음. 투표 말고는 국민들이 어떤 뭐 국가 이 운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뭔가 참여해서 의사를 표현할 방식은 사실 막상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뭔가를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를 최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 네. 최고 결정 권력이 주권이다. 그러면 국민이 투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고 결정을 해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보면 그렇죠. 주권은 언제 행사가 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투표로 한다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뽑는 나의 대리인을 뽑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정책에 대해서 의사표명을 하거나 이럴 부분이 있는데 거의 일단 사람을 선출하는데 대리인을 선출하는데 좀 국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제 주권이란 개념이 대단히 강력하고 완전히 핵심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는 다들 언급하지만 이게 현실 사회에서 정말 그러면 대단히 효능감 있게 작동하고 있느냐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투표를 통한 주권의 행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개헌은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치게 되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운영 대계거든요. 그냥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 개헌은 반드시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그 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최고 결정 단위다라고 보는 거고 네. 두 번째 그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일상적 집행부 일상적으로 결정을 해 들어갈 수 있는 위임받은 결정 단위를 선출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투표 이게 뭐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게 개헌 국민투표 말고 국가 중대사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어요. 네. 이게 있거든요. 사실 이걸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다. 그래서 헌법 질서하에서 집행부를 구성해서 일상적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해 들어가는데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다 말고 예외적인 경우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주권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결정을 한다는 저는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주권 개념을 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에 예외적인 경우에서 반드시 국민이
주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게 국민투표 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경우를 빼고는 주권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 행사가 되느냐 아주 예외적이고 비상한 사안이 닥쳤을 때 네. 이때 주권이 행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이슈가 탄핵 국면에 좀 많이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니 탄핵도 국민들 손으로 직접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몇몇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민주주의인 국민주권 국가에서 사실 합당하지 않다. 이것도 대통령 탄핵도 국민투표를 하자. 이런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막 이게 한참 뭐 할 때, 그죠? 네, 다시 우리들 사실 불면의 밤에 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소리가 쏙 돌아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혹시라도 선출되지 않은 네. 사법 권력이 네.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결정을 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사실은 여기에는 깔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맞죠. 심각한 우려가 때문에 있었죠. 그 국민주권과 관련돼서 이것도 우리 돈으로 만들어진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 네. 사전이라고 하는 들어봤어요. 그것도 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찾아보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좀 읽겠습니다. 이것도. 네. 국민주권의 실현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기본권인 투표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결국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금방 얘기를 했던 헌법재판관이 뭔가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여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작용을 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거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공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하면 그것에 맞춰서 그들이 리스폰스를 하겠죠. 대답을 하겠죠. 지금 우리가 겪었던 과정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를테면 광장에 있었던 촛불이 됐든 응원봉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작용과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까. 따라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건 자유와 권리, 투표권과 표현의 자유를 통한 의사의 개진 그리고 전달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너무 공감이 되고 헌재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은 일반 좀 또 법원과 다르게 정치적 성격을 띈다라고들 많이 평가하는 게 그러니까 민의를 받들어야 되는 의무가 헌법재판소에서는 특히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탄핵할 때 뭐 정치인에 대한 판단을 해서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 맥락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를 간과할 수가 없고 그냥 뭐 팩트만 사실관계만 이렇게 보는 통상의 다른 재판 절차와는 확연히 달라서 이걸 온전히 좀 받들고 그러니까 사실 다 총의를 모으려고 했고 전원으로 의사 일치를 이루고자 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세 분이 공이 이야기했던 게 주권은 어떻게 행사되느냐? 투표로 행사된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전부냐라는 것이죠. 맞아요. 아니라는 것일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4.19 혁명은 주권자의 주권 행사의 한 방식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87년 6월 항쟁은 뭐냐.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촛불 시위는 뭐냐. 그다음에 12.3 내란에 맞서서 여의도에서 나왔던 그 빛의 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건 뭐냐. 이것도 결국 주권 행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저항권 개념이 그래서 헌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이제 투표라는 거는 제도 안에서 내 의사를 그냥 실시하는 건데 그게 완전히 무효 그리고 작동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헌법 전문에 있는 정말 4.19 그리고 전문에 넣겠다고 했던 5.18 이런 부분이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좀 인정한 아주 전형적인 상징적인 사례들인데 제가 이제 대학원 가서 헌법이란 걸 공부를 이제 하면서 좀 놀라웠던 게 이게 학술적으로 그리고 판례로 다 정당화되는 개념으로 정립돼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항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맞아요. 가동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국가 권력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을 찾을 수가 없는 그걸로는 또 목적 달성이 안 되는 때 이게 이제 헌법에 완전히 확립된 판시인데 네. 이게 이를테면 5.18 때 이랬던 거죠. 그렇죠. 4.19 때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그 교수님이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중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결정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권리라는 어떤 개념. 저는 이게 딱 호응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주권자 국민이 아주 예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일상의 어떤 투표를 통한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주권 행사 말고 예외적 주권 행사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때 발생하느냐? 주된 나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주권이 발동이 되는데 이게 뭐냐? 그게 저항권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은 나의 주된 권리, 그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든 뭐가 되는지 간에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주권자의 의지에 반해서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때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발동되는 게 저항권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주권 행사의 하나의 방식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주권 행사가 완전히 가로막혔을 때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말 국가에 대한 저항. 거기에는 물리적 폭력도 정당화되는 거예요. 범적으로, 법리적으로. 네. 예,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좀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좀 있죠. 네. 그죠? 누구겠어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아니 정광훈 씨가 안 떠오르십니까? 아, 저항권 얘기했구나. 네, 예. 참 많이 했던 사람이 정광훈 씨거든요. 아, 잘못된 오용된 사례죠, 그거는. 네.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우리가 잠깐 그 얘기 그 전에 한번 했었는데 오늘 주권 얘기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일부에서 저항권 이야기하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권을 가장 많이 입에 올렸던 사람이 전광훈 씨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M장이 막 저한테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내셨습니까? 아, 앵커님께 화를 낸 게 아니고요. 네. 이 저항권이란 말을 오염시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버럭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진짜로 그분은 저항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면들이 그 재판 과정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사실상 폭도들이고 난입했고 그러니까. 판사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을 했는데 기물을 뭐 파손한 건 어마어마했고요. 그때 본인들이 입에 올렸던 게 저항권을 행사하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5.18을 저항권 행사라고 했던 거 아니냐. 그 당시에도 국가가 이제 국민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니까 시민들이 뭐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정당화되고 내가 한 이 일은 왜 민주화 운동으로 판단받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왜 궤변으로 읽혀지냐면 이 사람의 인식에는 그러니까 현실 인식과 역사 인식이 대단히 왜곡돼 있고 이게 망상에 기반해서 국가 폭력이 그러면 지금 현 시점의 국가 폭력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불법 계엄이에요. 내란이라고 지칭되는 그 부분이 국가 폭력인데 그걸 엄호하면서 내가 국가 폭력의 피해자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그럼 본인이 당했다는 국가 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그게 공백으로 있다는 걸 본인이 곰곰이 생각하면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기물 파손 같은 게 하는 게 나도 저항권 개념에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궤변인데 이 인식이 본인은 진짜라고 믿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권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국민을 붙이잖아요. 국민 주권. 저항권 앞에도 국민이 붙습니다. 국민 저항권. 그 얘기는 국민의 대의가 모아졌을 때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정광훈 씨는 특정 정치 지향,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방향의 특정 정치 지향을 갖고 있었고 어떤 대의보다는 본인의 사의를 위해서 그 본인들의 신도를 이용하는 아주 소수의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항권 앞에 국민이 들어가는 국민 저항권을 거론한다는 건 굉장히 적절치 못한 언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권의 행사의 대상은 국가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자연인한테 그러니까 저항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가 권력을 상대로 저항을 하는 것이 저항권이고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저항권이 그러니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것이 헌법, 법질서,
법질서를 이탈을 해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들어갈 때 네. 그때 비로소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헌 위법적인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령 내용에 처단한다고 해서 네.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 생명권을 위협을 하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기본권이 생명권까지도 위협하는 것을 옹호하는 게 어떻게 저항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그 방금 논의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몇 가지 갈래를 좀 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5.18을 얘기하면서 저항권을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긁히죠. 딱 긁혀요. 그렇죠. 확 화가 나고 버럭하게 돼요. 아니 감히 너희들 입에서 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이자들이 또는 이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망상 같은 것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긁히면 우리가 좀 과도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럼 논리적인 모순들을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드러내게 될 보일 수 수가 있으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틈을 공략하는 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정치인이 떠오르긴 하지만 젊은 정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떠오르긴 하지만 이런 긁히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암중모색하는 그런 전략들은 제가 볼 때는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썼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긁히는 모습을 제가 좀 전에 바로 제대로 보여드렸네요. 그러면 그런데 발끈. 정당한 분노로 인정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같은 마음인 것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누차 뭐 말씀드린 거 우리나라의 민주 역량은 참으로 튼튼하다고 느끼는 게 네. 결국은 어쩌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계속 그러니까 지켜왔던 게 위기는 있었잖아요. 여러 번 있었지만 그거를 돌파했던 게 결국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하나의 방식으로서 저항권. 이걸 통해서 지켜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저력은 참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너무 존경심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좀 부연을 하자면 모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도 한데 저항권이라고 하는 행사를 적어도 정당한 의미에서 저항권 행사는 작년 12월 3일 요 근처가 가장 피크를 이루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저항권 행사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통 일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날 여의도에 가서 했던 행위 당연히 저항권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엄 시민들의 소극적 저항권도 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저항권이라고 하는 우산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토크를 시작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일부 들었어요. 네. 네. 그 한 문장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 주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가 되느냐 해서 어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일상적인 경우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지금부터 이제 2차 답이 안 나오네요. 예. 2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으로 네. 넘어가는 고난이도예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수학 배울 때도 거기를 못 넘어갔거든요. 이게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침 다들 하셨는데 공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이 실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 어떻게 주권 의지를 선반영할 수 있느냐.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안착하려면 이게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투표 이외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그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게 항상 이제 뭐 소환제 같은 거 이야기 나오는 거 같고 국회의원 소환제 내가 중간 평가라도 이제 주권자들이 실제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의 국민 발안제 같은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모색되는 것 같은데 이제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안착이 됐는데 국회의원은 또 예외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언뜻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되게 어렵게 그 접근할 수도 있고 되게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민심을 들어라라는 얘기를 해요. 네. 국민과 소통하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에 주권자의 주권 의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바를 얼마나 그러니까 국민과의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럼 그거잖아요. 네. 이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라고 그러면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투표장이나 광장에서가 아니라 주권이 행사되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디냐? 여론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일상적으로 주권자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주권자로서 국정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어떤 공간을 통해서 그러면 일상적으로 표출하느냐. 그 여론 공간에서 그것이 표출이 된다. 주권자라는 것은 항상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파악해서 원활하게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게 조금 전에 그 문장에 저는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 문장의 앞에가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겠다고 하기에 바로 앞에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이렇게 하면서 그 문장이 이어지거든요.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디지털 소통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어떤 뭐 문제 의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한 뭐 10만, 20만 넘어가면 정부에서 관계자들이 네네네. 설명하고 네네. 이런 게 정말 소통의 한 단면이지 않았나.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이제 없어져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그것도 생각했었거든요. 아주 좋은 예네요. 네. 제가 노무현 정권 때 군 생활을 했어요. 예, 전경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 네. 네, 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네,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니, 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시위 집회가 많은지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예. 노무현 정부 때는 많이 줄었을 때 아니에요? 아, 많았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들어서 조금 그래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조금 막 서운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거는 그러니까 전경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저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때 그 시청 앞에 시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네. 버스를 어디서 남대문에서 내려가지고 시청 프레스센터까지 걸어가는데 검문을 몇 번 당한 줄 아십니까? 9번 당했어요. 그거는 저기 개인적인 외모의 문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을 누가 봐도 좀 약간 아니 이건 진짜 실화인데 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이 머리에 들고 갔는데도 잡아요. 그런데도 잡아. 아니 그게 근데 수상하게 저도 느껴진 거 이제 아닐까? 전경으로 근무를 해봤지만 그 수상한 용모라는 표현을 그 지칭이 차마 내려와요. 말씀 못 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제 외모에 의한 차별이에요. 지금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사회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참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였었구나. 근데 이제 시대적 한계는 분명 존재했었죠.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이제 지금처럼 많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변화의 시기에 그런 식으로 표출이 됐다라는 전 나름대로의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위 집회가 뭐냐면 프랑스 파리도 거의 매일 시위 집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는 원래 시위의 나라잖아요. 혁명의 나라고. 그만큼 자기 주권, 국민 주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항상 프랑스가 꼽히기도 하잖아요. 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로 또 프랑스가 꼽히기도 하고 그것처럼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만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이제 방법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위 집회라는 방식으로 좀 이제 한정돼 나왔을 뿐이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은 시위 집회도 하나의 그러니까 네. 표현의 어떤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 더 많은 창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존재하고 있고 뭐 국민신문고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국민청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든 그 접속을 하면 할 수 있는 또 시대가 왔으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보통 이럴 때 이것들이 일반 국민의 주권 의지의 어떤 그 표출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안 해요.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합니까? 보수와 진보 간의 네. 의견 대립 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짓죠.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것을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편가르기를 한다. 네.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묘사를 해요.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국민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집합적
단수인 것 같아요. 단일 집단이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예. 여러 개의 목소리가 지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이 취임 선서라고 하는 이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서에서 특히나 아마도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군가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망치와 군합발은 아니겠지만 구두르시는 거로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임 선서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여기에도 지금 4명이 있고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들이 어떤 의견을 모은다고 했을 때 저는 쉽게 의견들이 모이지 않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들이 달려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앞으로의 5년 동안 단일한 목소리, 국민과의 소통,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정권의 성패가 여기서 갈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나눈 전화 대화 내용이 잠깐 네. 언론 보도를 탄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때 뭐 김상민 검사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총선 전망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김건희 씨가 했다라는 그러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 명태균 씨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했을 때 했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찌 본다면 최고급 정보가 용산으로 갔을 텐데.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그 시점에서 영부인은 사실은 용산하고는 별개여야 되지만 네. 뭐 그런 어떤 뭐냐면 세상 물정 모르는 별개 얘기 말고 그냥 접했다고 쳐요. 네. 근데 그렇게 오판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일상적으로 주권 의지에 경청을 한다고 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아주 별로 좋은 예를 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무튼 맞아요. 별로 좋은 예를 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과거의 정치사나 역사를 보면은 입력이 잘못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입력이 잘못돼서 오판을 하고 오판 결과 출력이 잘못 나오는. 그래서 결국 국민과의 괴리가 벌어지고 그냥 갈등이 벌어지고 정권 붕괴로 갔던 네. 이런 경우 사실 다반사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얼마나 이제 그 경계를 하면서 오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정권의 어떤 핵심적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 내란 세력 척결이 새 척결하는 것이 새 정권의 가장 주된 임무, 가장 첫 번째 임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수의 국민이 거기에 이제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성이 저는 다수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하죠. 그럼. 예, 그거는. 근데 문제는 정당성을 획득한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네.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요 얘기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어떻게 귀 기울이느냐라고 하는 추상적인 명제를 실천적 명제로 전환시키는 주된 방법론이 뭐냐가 사실은 여기서 강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주의 원리에 더 충실한 것. 맞아요. 그거 말고는 없다고 보는데 보통 이제 대통령은 통합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통합이 뭐냐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로 갈려 있는 국민 집단을 하나의 균질적 집단으로 일어나 하는 것이 통합이냐. 그건 가능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접근하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통합은 저는 통합의 그러니까 다른 개념은 공존이라는 거예요. 공존. 그러면 보수와 진보의 어떤 공존을 어떻게 여기서 그 보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와 제도 속에서 도출되는 다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주권 의지의 일상적 반영.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게 뭐가 있을 수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것이.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논문을 여러 편을 썼기 때문에 듣고 싶어요, 말씀. 근데 말씀 많이 드리면 저 혼자 또 독백을 아니에요, 할까 봐. 저도. 아니 말씀해 주세요. 다만 한 가지 교수님 저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존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과 어시밀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동화거든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화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를테면 질서가 성립이 되고 특히나 상하 질서에 입각해서 누군가 명령을 하고 누군가는 따르는 식의 그거를 이제 동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공존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즉 통합이라고 하는 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조용하고 조화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너에게 양보할 터이니 너는 저것을 양보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건 갈등과 회합과 토의와 그다음에 결국엔 투표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죠.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결국 통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즉 우리들이 말하는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시끄럽고 갈등으로 가득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혹은 그 이후에 큰 우리나라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때 동화가 아니라 통합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학교가 됐든 아니면 가정이 됐든 뭔가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대방의 의사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식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서로가 원하는 바를 협상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일상사에 대입을 하면 네. 한 번도 안 싸우는 부부가 있고 걸핏하면 싸우는 부부가 있대요. 어떤 부부가 건강한 부부냐라는 얘기를 해요. 싸우는 부분. 오히려 후자가 오히려 더 건강한 부부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주 싸운다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상대에 대한 불만과 기대를 표출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수정되고 교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싸우는 관계라는 것은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그냥 자기 혼자 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한다. 네. 이제 그래서 그 비유를 그렇게 된 지금 교수님 말씀이 딱 그거 아닌가요? 네, 근데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제 경험상 선 넘지 않는 싸움. 그렇죠. 인정. 이걸 붙여야 됩니다. 인정. 선 넘는 싸움을 많이 하면 그렇죠. 그건 위험합니다. 인정.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선을 안 넘게 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네. 규범인 거예요. 맞습니다. 선 넘는 부부싸움 밑에서 많이 자라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권자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반영되기 이전에 뭐냐면 표출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표출이 돼야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를 그러기 위해서 뭐가 보장이 됩니까?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입틀막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귀틀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 요즘 좀 답답한 거는 가해자 입에서 나오는 통합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의미로 자꾸 해석이 돼서 이 내란에 이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통합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좀 다른 사인, 살려달라는 사인 내지는 나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라는 사인으로 들려서 진정한 통합으로 쓰여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깔리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을 깔고 있는 건데 네. 존중과 네. 면피를 헷갈려 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방탄을 헷갈리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 주권 의지를 어떻게 표출하고 그걸 또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게 결국은 가장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이게 되면 예외적 주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최소화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 관건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3월 22일 이후 약 3개월간 저희 토닥토담을 함께해 주셨던 우리 교수님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너무 아쉽다. 다음에 다른 기회로 만나 뵐 시간이 오겠죠. 그때는 그동안 제가 말로만 했던 어떤 그런 작업들을 책의 형태로 그다음에 강의의 형태로 여러분들께 좀 선뵐 수 있기를 강하게 바라고 이제부터 정말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었고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음모론 네. 그때 이제 그 짚으면서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풀었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바짓가랑이 잡고 네. 함께 해주시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실은 교수님이 또 지필 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네. 좀 시간을 내시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께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 이제 또 책이 출간될 예정이니까 그 책 나오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또 그걸 가지고 한번 저희가 또 같이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붙잡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집필하신다는 핑계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 장미 변호사님이랑 저도 쓴다고 할까 두 고민도 했거든요. 저희도 쓰는데요? 그런데 할 건데. 근데 실제로는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네. 이 스튜디오에서 다 쓰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